이 피지컬 AI라는 그 테마 자체를 바라볼 때 이 로봇의 몸에 대한 것보다 두뇌에 대한 것들을 더 먼저 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그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도 어떻게 보면 표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들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로봇 테마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대만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또 이 섹터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것도 명확한 상태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피지컬 AI 기술 혁명, 그리고 AI 시대 챗GPT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 이렇게 책 2권의 저자이자 17년차 직장인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호라고 합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좀 정리해 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정학적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주말에 중동 전쟁 끝났다라고 이제 그 트럼프가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 2주 전, 3주 전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중동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된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다시 닫혔다. 이런 뉴스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곧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그 지정학적 변동성들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코스피라든지 이런 좀 위험성이 큰 자산들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큰 IPO 하나 있었잖아요.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있었죠. 보통 그렇게 큰 IPO, 대형 IPO들이 있으면 시장이 조금 출렁이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전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시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상장 이후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정도는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는 현상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새롭게 상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관들도 ETF라든지 이런 데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좀 더 처분하고 그런 주식들을 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이거 그냥 어느 한 국가, 미국 한 국가만의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의 상장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들을 다 빨아들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또 최근에 급격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 투자 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정부에서도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렇게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장려 책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고, 또 RIA라든지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국내 시장을 복귀해라 이런 그 혜택들도 많이 주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변화들 때문에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간에 들어온 자금들은 좀 출렁임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존에는 이제 허용하지 않았던 레버리지 ETF들이 계속 출시가 됐었잖아요. 이 레버리지 ETF들이 출시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진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 시장에 그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금들은 조금 가벼운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과도한 거냐라고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출렁이니까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거죠. 제가 장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 왼쪽 편에는 한국 평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국의 평균 투자자들이 한 60% 정도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 2%가 안 되는 수준, 1.7%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한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많이 투자가 돼 있으니까 이게 변동폭이 너무 커 보인다. 외국인들 왜 다 팔고 나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2%가 안 되는 수준의 투자가 되어 있던 이제 투자 비중이었는데,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뭐 작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3천 뭐 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만 가니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8천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9천 간다, 뭐 1만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뭐 3배 정도는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한국 시장을 그렇게까지 많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 매도를 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화가 조금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부를 판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과반이 넘는 게 출렁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성장 펀드 같은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긴 하는데요. 초반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그 성장 동력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그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 게 지금 역대 정부들의 일관된 패턴이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고 좋다 보니까 더더욱 그 관심도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간다면 이제 단기 급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시장이 뜨겁다는 그 반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돼도 사람들이 잘 안 살 거잖아요. 뭐 생각해보시면 2년, 3년 전에 삼성전자 2배짜리 ETF가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많이 샀을까요? 아마 관심 거의 없었을 거거든요. 뭐 당연히 증권사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해서 판매를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거울 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ETF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다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이렇게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 이외에 신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그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빠지면 또 나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보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는다, 떨어진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추세가 바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 가기만 한다면 뭐 연말에 1만 찍는 거는 약간 좀 기정사실화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뭐 그 전망이 틀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코스피 얼마나 갈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너무 한국 시장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코스피가 얼마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그런 그 질문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 항상 이제 떠오르는 전문가분이 한 분 계신데 슈카님입니다. 네, 슈카님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과연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깊게 와닿더라고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대응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어떤 시나리오를 정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들을 미리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조차 예상했던 것 범위를 넘어서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뭐 그런 시나리오 다 짜놓고 시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 하나하나에 이제 대응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거에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정말 잘 알거든요.
뭐 뉴스에서 요즘은 워낙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도 내가 주식 시장 안 봐야지라고 해도 뭐 지하철 오늘 타고 오는 중에도 보면 주변에 다 핸드폰으로 주가창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5%, 6%가 갑자기 올랐대. 뭐 그러면 왜 올랐지? 하면서 또 찾아보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또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반대로 좀 많이 폭락했다라고 하면 폭락했을 때는 사야 된다고 하던데 나 지금 그럼 사면 되나? 이런 그 생각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파편화된 정보들을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투자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들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꾸준히 모아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뭐 오늘 당장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신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투자했던 걸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6월까지 이제 하면 상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7월부터 이제 하반기로 넘어서게 되는데 상반기까지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시작하셨던 분들 혹은 이전부터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돈을 버는 시장이셨을 거예요. 작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투자를 더 했었으면 더 많은 돈을 넣었었으면 정말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조급해지시는 경향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일수록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7월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돈을 버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나누는 형태를 조금 취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셨다면 지금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종류의 자산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산군들을 그 포트폴리오 일부 조금 더 편입해 본다든지 그런 비중들을 조금 더 높여 본다든지 그런 접근들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코스피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이제 코스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국 시장만 놓고 이제 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일본, 독일, 뭐 유럽 이런 다른 시장들까지 조금 넓혀서 이제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기업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정리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굉장히 정리를 잘해준 분들도 많고 요즘은 네이버나 토스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정제된 자료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직접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다트라고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 삼성전자의 연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공시 자료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이제 삼성전자의 26년도 1분기 그 분기 보고서입니다. 이게 한 달 전쯤에 나왔는데 1, 2, 3월 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삼성전자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매출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56기, 57기, 58기, 1분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공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6기의 DX 부문과 DS 부문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먼저 DX 부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전제품들 있죠. 이 가전제품들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사업들이 이 DX 부문에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건 이 D 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기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얹어져 있는 게 D 부문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반도체들입니다. 보시면 품목을 보시면 DRAM, NAND 플래시, 모바일 LP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반도체 산업 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반도체 사업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56기 그러니까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부문이 DS 부문보다 매출이 훨씬 더 컸죠. 그리고 작년 57기만 하더라도 매출이 DX 부문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에 되면은 이게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기존에 저희가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었던 이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매출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 매출 크기를 보셔도 56기가 58기 1분기랑 비교했을 때 한 분기 만에 1년 동안 벌었던 거를 거의 다 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80%의 매출이 이제 발생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이게 4배는 될 거잖아요. 최소한 지금 계속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올리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매출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DX 부문을 그럼 볼게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지만 이 전자제품과 스마트폰 사업이 그럼 잘 안 되고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1분기에 이제 매 분기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벌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구성 전체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부문 모두 다 성장을 하고 또 특히나 반도체 쪽은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실적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만큼 이익도 개선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이익 개선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모두가 공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생각을 하겠죠.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삼성전자 좋다라고 얘기할 거고 이런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니까 지금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결정들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덜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SK 하이닉스가 없다라고 생각해보고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고 앞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 기업을 바라보는데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거의 전부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을 거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그거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같이 오르는 경향을 가질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언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도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먼저 더 크게 떨어지겠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좀 더 탄탄하다 보니까 그 흔들림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라든지 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추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말하시는 게 반도체 업황이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6월 전망이 어떻다, 7월 전망이 어떻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성장세는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4, 5년마다 한 번씩 와서 이제 투자가 과잉이 되면 이제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보통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어떤 S커브라고 하는데 이 S커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거는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 커지는 반도체 수요를 통해서 이번 사이클이 큰 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AI 사이클이 그러면은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지금만 얘기하는 LLM으로 구축된 생성형 AI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지금 생성형 AI가 거의 끝나고 나니까 추론 AI 1년 전부터 얘기가 막 나왔었죠. 학습한 AI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이제 서비스로 내놓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에이전트 AI. AI가 스스로 일하고 이제 직원처럼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이클들이 6개월도 안 돼서 계속 새로운 게 얹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꺾였어야 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지 않고 그 다음 사이클로 바로 넘어가는 바로 얹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또 이제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한 번 더 강화를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심지어는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 디바이스 반도체들도 같이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든 반도체 사이클이 같이 좋아지고 있어서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버리지 하는 분들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이 레버리지를 한다는 거는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내가 한번 이 상승장이 이제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서 2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그 수익을 이제 벌 수 있을 거다. 나는 하이 리스크 감내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이 그 2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당연히 많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수익률이 나빠지니까 심리적, 멘탈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클 거고 올랐을 때는 그만큼 도파민이 또 엄청 터지겠죠. 그런 투자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꾸준히 하는 투자랑 좀 거리를 멀리 두게 되고 그걸 멀리 두게 된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게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저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게 투자인데 그런 이제 단기로 돈을 벌고 돈을 잃고 하는 거에 너무 중독이 되다 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조금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를 어떨 때 활용하냐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10%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요. 정말 반토막 났을 때 그럴 때 조금씩 접근을 해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반등할 여력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절했을 때 그 손해를 보는 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이제 레버리지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보려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저희가 이제 주가를 바라볼 때 평균적으로 그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과거 5일, 20일, 그리고 주 단위로 보면은 5주, 20주 이렇게 지난 그 흐름들을 평균으로 해서 오늘 선들을 보게 되면 이 추세라는 거를 대략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주 선을 놓고 봐도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주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보통 이제 모든 게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성향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선으로 수렴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레버리지 ETF로 한몫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지금이 아니라 1년 후에 더 잘 될 게 뭔가 2년 후에, 3년 후에 더 잘 될 게 뭔가를 생각하고 미리 묻어두는 형태의 투자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 AI 활용하면 요즘 삼성전자에 관심 가져야 될 이슈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이슈들,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인 이 전자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이런 쪽의 변화들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2008년 이후로부터 한 20년 정도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투자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온 그 섹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같이 성장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 두 사업이 같이 성장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그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딱히 잘 떠오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눈을 돌려서 이 전자 제품, 기존의 이제 가전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올 초부터 이제 굉장히 테마성으로 핫했던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피지컬 AI,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건데,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소식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회사들이랑 협약을 맺고 있고 어떤 공장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전 시장, 우리 서비스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모습을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시장도 굉장히 클 수 있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국내 한 개 기업이 뭔가 잘해서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글로벌하게 굉장히 협력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삼성전자가 어떤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뉴스들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랑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테슬라 근처에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테슬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이 시장이 그냥 조금 성장하고 말 시장이 아니구나. 테슬라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도 못 믿어서 자체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버릴 거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시장이 굉장히 더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미래 전망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놓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반도체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뉴스들,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그럼 이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실현되는지를 항상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제 이 기대들이 항상 착착 잘 진행된다, 기대가 실현된다라고 하면 더 큰 기대들이 계속 얹어질 거고요. 반대로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면 이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해봐야 될 리스크인데, S커브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들고 와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 S커브라는 게 시장의 단계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초기,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지만 실제로는 뭐 이루어지는 거는 아직 많지 않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는 굉장히 좀 더디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더딘 편이에요. 반대로 주가는 이 시기에도 굉장히 급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섹터들, AI라든지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했으니까 우주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직 굉장히 큰 밸류를 만들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기대감만 가득 차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꿈만 먹고 사는 거니까 숫자를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게 이제 이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주류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점점 사람들이 숫자를 묻기 시작해요. 매출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어? 이익 그만큼 나왔어?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도 늘어야 되는데 이익은 왜 안 늘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무 정보들을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재무 정보들을 묻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게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고요. 뭐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애플 같은 기업이 그런 이익들을 굉장히 잘 냈고 지금도 잘 내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 주류 시장에 넘어온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에 봐야 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도
이제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항상 뭐 캐즘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캐즘, 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캐즘을 지금 조심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선별적으로 어떤 그 반도체가 더 주목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것에 좀 집중 투자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그냥 반도체 회사들 다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반도체를 전체를 다 담은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 지수도 있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하기 적절한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생각들을 왜 하게 됐냐면 처음에 AI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HBM 쪽으로 메모리 수요가 몰릴 거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기존에 안 쓰던 이 새로운 AI 반도체들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반도체들의 생산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메모리, 기존에 좀 잘 안 되던 메모리들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기존에 막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최고 기술 말고 그 하위 단계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AI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메모리들도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전자제품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럼 거기도 또 병목이 생기고 그런 메모리들이 다 같이 오르는 그냥 반도체 시장이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섣부르게 어떤 그 반도체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예전에 삼성그룹의 그 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도체 전체가 다 산업의 필수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특정 기업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이 산업 전체가 커지는 그런 그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정 기업만 놓고 보면 뭐 흔들리는 이슈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노조 이슈라든지 어떤 그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 이슈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흔들리기 마련일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수요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져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단일 기업들보다는 전체 시장 전체를 조금 놓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 로봇주라는 게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의 로봇주라고 하면 보통 산업용 로봇이었어요. 화학이라든지 뭐 ABB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팔이라든지 뭐 용접 로봇이라든지 뭐 어떤 검사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오던 기업들이었고 이런 그 산업용 로봇들이 뭐 그냥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정도로 쓰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 동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왔었고 이게 지금까지 뭐 1년, 2년 전까지 얘기했던 로봇주의 그 주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로봇이랑 연결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젠슨 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피지컬 AI랑 로봇 같은 듯 하면서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이 피지컬 AI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로봇이라는 말로는 뭔가 다 담기지 않는 어떤 게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챗GPT 이런 거 쓰기 전에 뭐 챗봇 있었잖아요. 근데 그 챗봇이랑 지금 생성형 AI랑 다르니까 챗봇이라고 안 부르고 AI라고 다 부르는 거겠죠? 생긴 거, 처음에 들어가서 화면에서 입력하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오는 아웃풋이 다르다 보니까 챗봇이 아니라 이건 AI야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것처럼 이 로봇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로봇의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의 두뇌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컬 AI라는 그 테마 자체를 바라볼 때 이
로봇의 몸에 대한 것보다 두뇌에 대한 것들을 더 먼저 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그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어떻게 보면 표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들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 로봇 테마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내 시장으로 조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로봇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올 초에 2026에서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가 이제 공개가 된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조만간 이제 실생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로봇이라고 달린 그 모든 기업들이 다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사업 성과가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S커브 말씀드렸는데 그 S커브에서 놓고 보면 중기로 넘어간 단계도 아니고 완전히 얼리 어댑터, 완전 초기 단계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폭등을 한 기업들은 나중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될 미션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그 기대폭을 반납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로봇주 섹터의 업황이나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흐르는 경향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럼 기대만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또 이 섹터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것도 명확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 로봇주 의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금 탐색을 하시면서 일부 발을 조금씩 담가보는 단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흐름이 그냥 뭐 몇 달, 1년, 2년 이렇게 끝날 흐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했던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현대차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경쟁사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테슬라가 받고 있는 그 기대에 대비해서 현대차는 그만한 기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한국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전기차를 만드는 게 메인 비즈니스잖아요. 지금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전기차 사업이 없으면 여기는 스타트업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출 비중의 쏠림이 전기차 쪽으로 집중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테슬라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가 전기차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굉장히 또 높은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사업이 얹어지니까 그 시너지까지 고려해서 이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테슬라조차도 그 어떤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현대차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그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크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다 테슬라는 기업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현대차 자체만 놓고 보면 자동차, 그것도 전기차도 잘하고 있지만 또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잘 해가고 있는 기업,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현대차 내에서 로봇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로봇을 생산하는 거지. 그리고 현대차가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와 연계된 어떤 협력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거지. 그렇게 이게 그 밸류가 조금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현대차를 그런 기업의 대표 주자로는 볼 수 있지만 그 가치를 모두 다 흡수하는 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현대차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 로봇만 놓고 보지 않더라도 자동차 비즈니스 자체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지금 우리가 환율 되게 높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수출주가 잘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차 대표적인 수출주잖아요.
특히나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도 굉장히 지금 잘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이제 테마로 들어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피지컬 AI,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모든 시장 테마들을 다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현대차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본업 자체의 강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투자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주라는 거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피지컬 AI라는 산업을 그럼 대표 주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드는 아틀라스, 아니면은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아니면 다른 어떤 중국 기업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어떤 게 가장 잘 팔릴까요? 가장 뛰어날까요? 이거를 묻는 것만이 이 피지컬 AI라는 테마에 투자를 하는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장 전체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 책에도 제시한 프레임워크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제안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휴머노이드 시장을 바라볼 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보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이 로봇의 두뇌죠. 브레인 영역. 두 번째, 바디, 로봇의 몸에 해당하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다 통합하는 통합자라고 하는 영역. 그렇게 세 가지 렌즈로 바라보면 이 피지컬 AI, 로봇이라는 테마를 조금 더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저희 골드러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골드러시가 딱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금을 캐러 가서 이제 나는 인생 역전을 해보겠어라고 다 갔을 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게 금광을 캔 사람들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들, 청바지를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떼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발생을 할 거거든요. 지금 AI 시장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챗을 만들었던 오픈AI, 아직 상장 전이고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업이 어딘가요?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는 그 AI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 같은 회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되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못해서 안달이고 이런 상황이 된 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로봇주, 로봇주도 같은 접근 방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슬라냐 현대차냐 이런 것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섹터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로봇의 두뇌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그런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기업들,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후보군이 투자 대상으로 후보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몸에 해당하는 영역들, 지금 몸이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뇌가 똑똑해지니까 이 몸에 대한 수요도 같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서 한 10% 정도의 사람들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러니까 어떤 산업용 로봇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게 똑똑해지면은 활용처가 엄청 다양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써볼까 저기도 써볼까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제 로봇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몸에 대한 수요, 몸에 대한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 다 같이 뜨겠죠. 휴머노이드를 예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원가 비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 60% 정도의 비중이 되거든요. 그럼 이 액추에이터가 잘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럼 액추에이터 기업에 투자해야지 라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도 투자해야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이 액추에이터가 잘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 기업만 이 병목을 딱 잡고 있어서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도 나도 다 액추에이터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니까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된다고 치면 어떤 특정 기업에 몰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개 기업이 독점하기엔 너무나 큰 시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거는 이런 그 원가를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직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만드는 게 조금 비싸거든요. 아무리 지금 싸게 만든다고 해도 뭐 한 5천만 원 정도는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을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아래로까지 내려와야 이게 좀 더 보급되고 공장에 투입되기에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들의 원가를 낮추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이제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굉장히 싸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설계를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을 골라서 이제 넣는 선택들을 해요. 그런 수직 계열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수직 계열을 해서 얻어지는 그 가치들을 좀 줄여서 이 판가 자체를 낮춰보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 그 테슬라만 이렇게 할까요? 다른 이제 피지컬 AI 기업들도 다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게, 현대차는 이미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그 밸류들을 다 포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접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로봇주, 특정 로봇주를 보시기보다는 이런 밸류체인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고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 그 각각의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그 병목을 딱 장악하고 그 가치를 독점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판을 한번 보는 거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판이니까. 지금 뭐 시작도 되지 않은 판에 뭐 확률이 굉장히 낮은 어떤 특정 기업에 모든 걸 몰빵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부 조금씩 그 정찰병을 보내놓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 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게 빵 터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옆에서 보는데 뭐 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 앞에 배달을 와,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어떤 게 정말 뜰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목표 주가가 지금 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이 보수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의 생각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까 현대차가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전통차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차 기업 중에서도 그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지는 못해요. 대표적으로 그 전통차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차를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 일본의 도요타잖아요. 이 도요타 대비해서도 굉장히 밸류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도요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얼마가 되어야 돼? 라는 질문을 해도 그 80만 원, 90만 원, 그 1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요. 아니면은 그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떤 멀티플을 좀 주면 현대차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라고 봤을 때도 한 그 정도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혹은 넘어서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많은 증권사들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밸류에이션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해서 증권사 레포트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증권사 레포트들에서 제시하는 그 가격이 지금 테슬라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너무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상당히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는 조금 또 다른 문제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 기업, 뭐 휴머노이드 기업으로서 현대차를 바라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대주주들을 살펴보면 현대차도 있고요, 기아도 있고, 뭐 정기성 회장님도 들고 계시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모비스라든지 이렇게 다 나눠서 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눠서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한다든지 어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됐을 때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 현대차 거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조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그 언어 자체만 놓고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피지컬 AI는 요즘 다들 아시니까 피지컬이라는 용어만 놓고 볼게요. 이제 피지컬이라는 용어, 우리
일상생활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뭐 지나가다가 운동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몸 좋다, 피지컬 좋다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뭐 학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피직스, 케미스트리, 이렇게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구분 정도는 대략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런 물리 그리고 어떤 몸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AI와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정교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젠슨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상으로 나오는 AI들, 그런 AI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물리 법칙에 적용되는 것들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AI는 다 모니터 안에서 접했던 AI들이잖아요. 이 AI들이 물리적인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업용 로봇들 생각했을 때, 산업용 로봇들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였던 로봇들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똑똑해져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뭐 날아다니는 드론들 있죠. 그 드론들도 피지컬 AI, AI가 접목되면 피지컬 AI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굴러다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도 AI를 얹어서 자율주행이 되면 그것도 피지컬 AI가 되는 거고, 그렇게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지컬 AI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왜 이거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왜 로봇이라고 했을 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가장 와닿는 게 사람이랑 비슷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인간 수준의 어떤 지능을 가져야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A를 우리가 이제 AI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젠가 생각해보면 챗GPT를 중요한 기점으로 꼽잖아요. 이게 왜 그렇냐? 그 이전 챗봇들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쏘아주는 게, 뭐 답변을 하는 게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는 사람은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답변을 내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만 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AI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 이제 어떤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기준 중에서 예전에 있었던 게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뭐 AI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테스트였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AI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게 됐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은 이 사람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피지컬 AI가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때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월드컵 기념으로 공개한 영상 보면 아틀라스가 라보나킥을 하잖아요. 옆에 손흥민이 같이 있는데 와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축구 선수가 봐도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네 라고 할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피지컬 AI가 몸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은 건 기술적으로 뭐가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제 이 피지컬 AI가 실제로 시작이 됐고 이제 세상을 바꿔가고 있구나라는 체감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피지컬 AI라는 기술은 어떤 몸을 얻은 AI다. 이제 몸을 얻어서 인간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혹은 인간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피지컬 AI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AI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한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 단계가 생성형 AI.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게 지금 생성형 AI라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학습된 AI를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를 추론형 AI라는 단계로 불러서 이제 서비스화하고 있었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트 AI. 이제 이 AI를 기존에는 우리가 시킨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얘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 온라인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고,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어떤 동료로서
동료로서 직원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AI가 된 게 에이전트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AI들이 이제 모니터 속 이제 인터넷 디지털 세상에서 갇혀 있던 AI들이 물리적 세상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피지컬 AI라고 이렇게 4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단계가 1, 2, 3, 4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냐?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제 이제 피지컬 AI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추론형 AI에서 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영역들이 반드시 올 거고요. 그럼 그러다가 보면 에이전트 AI가 또 더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올 거고요. 반대로 지금 생성형 AI는 이미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시점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다시 그 사이클들이 계속 연결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AI 반도체 중심의 투자 사이클이 과연 끝났냐 아니면 이제 거의 막바지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데이터 센터들은 어떤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주로 했냐? 언어죠. 저희 인간 세상의 언어예요. 이제 이 세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뭐 언어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저희 지금 이제 이 방에 있는 어떤 공기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어떤 뭐 거리감이라든지 어떤 뭐 향기라든지 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맛, 뭐 질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어떤 정보인데 그 정보들 아직 AI가 다 학습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다 학습하게 된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모자라다는 말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예측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수준은 그냥 우리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을 학습하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기에 이 정도로 또 모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인데, 이게 피지컬 AI로 실제로 넘어오게 되면 쏟아질 정보들, 데이터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쓰게끔 하는 이제 창구도 굉장히 넓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뭐 지금 10% 정도도 안 된다. 뭐 1%밖에 안 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종료라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 페이스 정도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1 나왔는데 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1단계 딱 한 거고, 이게 10단계가 될지 100단계가 될지 얼마나 더 갈지는 이제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이게 끝이다, 뭐 이제 이 다음은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게 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뭐 다시 피지컬 AI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데이터 센터에 주목을 받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구체적인 기업명을 찍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구분으로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려면 대표 기업들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이에요. 뭐 생각해보면 테슬라처럼 이제 완성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두뇌를 상징하는 기업 엔비디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왜 이 피지컬 AI 시대에도 중요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젠슨 왕이 한국 와가지고 만났던 기업들, 근데 한국에서만 만났겠어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주요한 기업들 다 만났겠죠.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랑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 어떤 그 피지컬 AI와 관련된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게 피지컬 AI와 데이터 센터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젠슨왕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 엔비디아가 매출을 내는 대표적인 상품 뭔가요? GPU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로봇의 두뇌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또 경쟁이 또 다른 경쟁이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들을 만들었던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 뭐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요. 그런 다른 기업들이 있잖아요. CPU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대한 저전력으로 효율성 있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도체들이 유망했는데,
GPU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전력을 먹는 하마죠. 엄청나게 전력을 먹은 다음에 또 좋은 성과를 내는, 연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내는 그런 종류의 반도체인데, 엔비디아가 물론 시도는 하겠지만 그것까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이 피지컬 AI가 됐을 때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 라고 하면 거기 들어갈 반도체들 당연히 다시 또 GPU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GPU를 잘 돌리기 위한 어떤 그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 반도체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텐데, 그 소프트웨어를 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그 아마 쿠다라는 것들도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생성형 AI와 연결해 줬다면 이제 피지컬 AI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툴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옴니버스라는 그 가상 세계를 엔비디아가 만든 가상 세계가 있거든요.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정보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정말 많은 기업들, 디지털 트윈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와 협력을 다 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세상을 버리고 엔비디아의 세상이랑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가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결국 이 피지컬 AI 세상을 더 키우는 게 엔비디아의 본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로봇으로 생각을 하면 이 로봇 안에 있는 두뇌에 있는 그 지능만 그 로봇의 지능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지능도 이 피지컬 AI의 지능이구나. 그러니까 이전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 요것만 그 자동차의 제품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이원화되는 거죠. 저희 지금 그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노트북에도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클라우드 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원화되는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원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주라는 거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여기 그 우리가 하나의 로봇 한 대 만드는 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 거기 더 큰 이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돌아다니는 로봇은 그 빙산 딱 표면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방문해서 만나는 기업들을 보면 이게 한국을 보통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최초에 왔을 때 깐부 회동 얘기할 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왔을 때 보면 LG전자도 만났죠, 네이버도 만났죠, 이제 NC소프트도 만났죠.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젠슨 황뿐만 아니라 아마 기업의 수장들이 한국에 굉장히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기업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생각해보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동아시아에 거의 다 몰려있다고 할 수 있죠.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 정도가 세계 이제 어떤 공장 형태처럼 굴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산업들 생각해보면 자동차 산업도 잘하고 있지만 조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어떤 굉장히 많은 그 제조업들 있잖아요. 그 제조업들에서 나오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은 그냥 고객들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데서 엔비디아 GPU 반도체를 사줘야 엔비디아가 잘 되니까 젠슨 황이 한국 와서 영업하고 있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고객들이 엔비디아에 절절 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젠슨 황이나 되는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써? 그리고 또 왜 한국 예능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얻고 싶은 게 내 물건 파는 것 이상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고객들이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 가고,
또 그 수요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이런 그 유기적인 관계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굴러가 줘야 이 AI라는 산업, 피지컬 AI라는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 방문을 해서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희는 한국 시장 뉴스만 좀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젠슨왕이 또 다른데 어디 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글로벌하게 정말 여기저기 다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한 개 국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지만 각각 국가들이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같이 통합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로봇주 투자는 몰빵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이고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포모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SK 하이닉스 사례를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SK 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전에도 HBM 뉴스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HBM이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이걸 최초로 개발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요.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주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최초의 뉴스 나왔을 때. 근데 그때 아마 이 AI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반도체를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좀 오른다고 해서 당연히 안 팔지 않으셨을까요? 전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나 본전 왔어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데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해서 더 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조금 오르면 팔게 될 거예요.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 거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조금 발을 담가 놓으면 공부하게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안 갖고 있는 거 공부하는 것보단 갖고 있는 거 공부할 때 좀 더 학습 효과가 좋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발을 담가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흐름이 아니고 10년, 20년 이제 이걸 주도할 메가 트렌드 그렇게 바라보시고 이 로봇주 투자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로봇 관련된 ETF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피지컬 AI 관련된 ETF들 또 현대차 중심으로 한 ETF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ETF들에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 중 하나이긴 한데요. ETF들이 아직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 종류마다 담고 있는 기업들을 몇 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로봇 산업이라는 게 원래는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주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화학이라든지 ABB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로봇 기업들이 담겨 있는 ETF들도 많고요. 반대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떠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피지컬 AI 기업들을 담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 사실 ETF라는 게 모든 걸 다 담으면 좀 색깔이 옅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뭐 이거 나스닥 투자하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너무 니치한 어떤 작은 기업들 여기는 앞으로 뜰 거야. 예를 들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담겨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부품 회사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버 같은 감속기 기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감속기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담겨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ETF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ETF들을 각각 다 살펴보면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 말은 전문가들도 그 렌즈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긴 하지만 승자가 누굴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피지컬 AI라는 테마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시장은 그만큼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로봇 ETF 하나 사놓고 혹은 뭐 피지컬 AI ETF 하나 사놓고 나는 피지컬 AI ETF 산업에 잘 투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섣부를 것 같고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ETF들에는 뭐가 담겨 있지 그리고 그 비중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거를 담았다가 뺐다가 뭐 이런 액티브 펀드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구성 종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이 테마가 어떻게 흔들릴 거고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 시장 굉장히 뜨겁고 이제서야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돈 얼마 벌었대, 뭐 1억, 2억, 뭐 몇십억 벌었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씨를 뿌려서 1년 후, 2년 후에 어떤 수확을 할 거냐라는 걸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 단계이지 남들이 이미 다 수확을 하고 있는 그 옆에 가가지고 나도 이거 하나 따먹을래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을 같이 이제 겪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만 지금 여기에 너무 내 모든 걸 다 걸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가 지금만 기회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는 계속 반복되고요. 지금도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진짜 투자 고수분들은 그런 걸 이미 찾아서 담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굉장히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업들만 바라보시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기술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히고 있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제 채널이라든지 제 책이라든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꼭 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제 1년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년 후에 내 자산을 뭐 2배, 3배, 10배로 불려줄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